참석해 주신 회원님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본 연구의 총무이사를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지연의 이종욱 외국 변호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럼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영 교수님의 인사 말씀과 함께 지난 10월 10일 발표되었죠. EU의 정기선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 폐지의 의미란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인현입니다. 점심 다들 일찍 하시고 이 모임 줌에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특히 우리 원로이신 유창근 사장님께서도 또 친히 이렇게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그 이번이 제 10회 이제 연구회가 됩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한 2000년에 2020년에 아무래도 우리가 그 해운 분야 또 조선 분야의 이 경쟁법을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고 뭐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연구회를 계속하자 이렇게 했고 그 사이에 우리가 또 EU 경쟁법에 대한 연구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심재한 교수님이 또 전공이신데 그래서 좀 준비가 많이 돼 있는 상태에서 지난 10월 10일 날 이게 더 이상 그 정기 선사에 대해서 일괄 면제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뭐 저희들은 이미 연구가 좀 어느 정도 돼 있어 가지고 크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10월 10일 날 조치가 사람들이 많이 이제 궁금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9회 때 한 달 전쯤에 우리가 발빠르게 좀 작은 세미나를 한 바가 있고 뭐 사실은 그때 바로 그 오픈된 그 이제 세미나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네, 어, 하지 못하고 이제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부와 해운협회가 같이 이제 뭐 조금 닫혀 있는 형태의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다시 이제 10회 그 회사 경쟁법 어, 연구의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고 우리 오늘도 그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에서 김모택 사무관님이 또 오셔가지고 내용을 또 들어보시고 또 우리 그 해운 또 정책에 반영을 하시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그 많이 참석해 주신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그 최덕님 그 상무님은 지금 유럽에 지금 새벽이실 텐데 또 시간을 내 주셔서 유럽의 입장을 또 말씀해 주시고 오늘 HMM의 또 김민강 또 상무님도 뭐 지금 업무 때문에 참석 못 하시고 서면 제출을 하셨는데 나중에 발표 시간이 되면 또 그 서면을 좀 같이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모임은 학계 또 실무계 또 행정부 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그 회사 경쟁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 이제 뭐 소비자를 또 보호하면서도 사업자를 또 보호하고 국제 경쟁력을 갖는 쪽으로 어, 연구가 잘 이루어져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제 먼저 발제 1번입니다. EU의 정기성 공동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면제 폐지의 의미란 주제를 가지고 이제 김윤영 교수님께서 일단은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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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화면 예, 공유는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미리 좀 양해 말씀 구하실 것은 원래는 우리 유창근 우리 그 원로님 고모님이 좀 인사 말씀 축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나중에 저희들 발표를 듣고 난 다음에 하시겠다 그래서 순서가 제가 좀 앞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제가 발제할 내용은 그 EU의 전기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적용법 적용 면제 규정 폐지의 의미와 이제 대책입니다. 이름이 좀 깁니다. 요 이름에 대해서 조금 그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뭐 해운 선사는 전기선이 있고 부전기선이 있습니다. 운송물을 일정한 그 시간에 공표된 대로 맞추어서 운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선이라 그럽니다. 컨테이너 운송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동행위라는 것은 이제 카르텔에 있는
공동행위는 우리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전기선사는 이제 전통적으로 뭐 운임이라든지 또 운항에 대한 공동행위를 허용을 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소비자들의 효용에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EU에서는 이제 전기선사의 그 운항 공동행위에 대해서 이제 그 공동행위를 일괄적으로 어, 적용하지 않는 어떤 요건만 갖추면은 섹타인 해운 전기선 분야는 공동행위를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이제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0일 날 더 이상 일괄 면제하는 CBER이라 그러는데 블록 익젬션 하는 것은 더 이상 해주지 않겠다. 그래서 내년 5월부터인가요? 2024년 5월부터는 그게 없어지고 이제 그 EU 법 제103 101조 3항에 있는 개별 이제 그 이제 면제 제도를 따라서 해라 이런 어, 취지의 그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기선사가 운항에 대해서 공동행위를 절대적으로 이제 금지된 것이 아니라 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제 일괄적으로 면제하던 것을 이제 개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EU 그 경쟁 당국으로부터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었다. 그래서 유럽이나 또 학자들은 이걸 이제 불확실성이 정대되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여기 일반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뭐 전기선에 대한 경쟁법 이슈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EU가 전기선사에 대해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정말 은 CBER이 어떤 내용인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뭐 내년 5월부터는 없어집니다만은 그래서 현재 EU에서 전기선사들에게 공동행위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CBR 이게 적용이 폐지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보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고 또 우리나라의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전기선 운항은 이제 개품 운송이 되고 영어로는 이제 커먼 캐리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스케줄이 공시가 되고 그리고 대규모 자본이 필요합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 이제 한진해울이 나옵니다만은 그 태평양 항로를 저렇게 다닐 때 이제 그 처음에 출발했던 배가 돌아오기까지 2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4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떠났던 배가 다시 돌아와서 떠날 때까지는 8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어, 8주가 2달 8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8척의 배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배를 띄우려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배 한 척에 이제 뭐 이제 한 2천억 한다면은 뭐 1조 6천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다 자기 돈이 아니라 하더라도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그 영업이 전기선 영업이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박스도 필요하고 부두도 필요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경쟁이 심하다 보면은 이제 또 전기선사들이 도산이 되고 하면은 이 무역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화주들이 이제 공동행위를 해도 된다. 이제 컨퍼런스라고 이제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도 해도 된다라고 우리가 이미 한 100년 전부터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행위를 이제 허용하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안정된 선박 공급은 국제 무역의 안정화에 또 도움이 되고 따라서 이제 전통적으로 운임하고 운항에 대한 공동 행위가 이제 허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쟁법상 카르텔 금지가 원칙인데 전기선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EU의 경우입니다. EU의 경우에는 그 2008년에 그간에 있었던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는 더 이상 못하게 폐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01조 그 제3항에 예외 규정을 두었었는데 이 블록으로 예외 규정을 두어가지고 일괄 적용을 이제 면제를 시켰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2024년 일몰 예정인데 2022년부터 우리가 논란이 이제 많았는데 그 2020년부터 시작되는 이제 코로나 하에서 이제 운임이 대폭 또 인상이 됐고 선복이 부족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제 그 전기선을 이용하는 화주들이 굉장히 이제 큰 불편을 이제 겪었습니다. 뭐 이것은 꼭 우리 전기선사들이 잘못했다기보다 갑자기 이제 가수요가 많이 늘어나 가지고 그것을 모두 수출할 수 있는 공급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또 뭐 하역 인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작업을 못 하니까 이제 적체가 돼 가지고 항구에 선박이 이제 머물게 되고 박스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혼란을 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 이제 뭐 화주라든지 또 포워드들의 그 의견을 받아들였는지 그러니까 2023년 10월 10일 날 그 일괄 면제는 더 이상 허용해 주지 않겠다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뭐 일반적인 내용으로 전기선에 대한 경제 이슈를 이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뭐 경쟁법이란 것은 좀 우리 상법하고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걸 봅니다. 우리 상법에서는 이 상인이 많이 만들어지고 상인이 그 도산되지 않도록 하는 그 상인의 영업을 도와주는 많은 제도들이 있는데 우리 경쟁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그런 상인의 활동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면 안 된다 해서 이런 뭐 독과점 등이나 또 그 카르텔을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쟁법에서 방지하고자 하는 첫 번째 것이 이제 독과점입니다. 그래서 시장 지배적 지위에 있게 되면은 이제 운임을 뭐 독자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혼자서 이루어지는 행위다 독과점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 해운법에서 다루지 않고 공정거래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르텔 공동행위를 이제 방지하는 건데 두 사람 이상이 서로 공동의 의사를 가지고 이제 뭐 공급량을 어, 줄여서 이제 가격을 올린다든지 또는 가격만을 올린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제 경선 카르텔이라 그래가지고 특히 가격과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는 사항인데 전기선 운항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허용이 있기 때문에 그 해운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의 방지입니다. 뭐 대기업이 자회사한테 이제 뭐 물건을 다 이제 밀어준다든지 하는 것들, 그다음에 공표된 스케줄을 어겨가면서 이제 공급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아서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불공정 거래 행위인데 우리나라 이제 공정거래법에서도 다루고 있고 해운법에서도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업 결합입니다. 뭐 극단적 예를 든다면은 시장 점유율이 50%인 두 회사가 기업 결합으로 100%가 돼버리면 시장을 완전히 독차지해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독점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우리 그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러한 결합을 이제 못하도록 하는 제한하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공정거래법에서 다루고 회원법에서는 다루지 않는 사항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현재 이후의 정기 선사에 대한 어, 공동행위 허용 내용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이시 조약이 EU 그 기능 조약으로 제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81조였는데 지금은 이제 101조가 됐습니다. 그래서 101조 제1항에 가면은 공동행위를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공동행위가 허용되는 또는 허용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망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면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일괄 면제가 있고 이제 개별 면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괄 면제 블록 익잼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그 심재한 교수님이 뭐 논문도 많이 쓰셨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뭐 연구하고 아는 바로는 저 카운슬이 있고 그다음에 집행 위원회가 있는데 카운슬이 더 높은 그 이제 단계인 것 같습니다. 집단 조직인 것 같은데 카운슬에서
2009년에 또 이제 규정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부속되는 또 집행위원회 또 규정 2009, 906 이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2006, 906 요게 이제 기본이 되고 나머지 2014, 2020 같은 것은 여기에다가 그 날짜만 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 것은 그 2009년 9월 28일에 그 집행위원회에서 만든 규정 906, 2009 요게 이제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몇 개의 사업 집단은 이제 절차와 규정 요건에 맞기만 하면은 더 이상 개별 신청이 필요 없이 일괄 면제가 되고 이제 그 요건이 이제 그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9-906에 우리 해운 전기선에 관련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이제 그 아까 말한 101조입니다. 101조 제1항과 3항이 있습니다. 그 1항에 가면은 그 이제 공동행위 하지 못한다는 거죠. Directly or indirectly fix purchase or selling price 뭐 이런 것들 운임 가격을 정하거나 뭐 이런 건 하지 못한다. 또 프로덕션을 컨트롤하지 못한다. 리미트 or 컨트롤 프로덕션 그 제품 수량을 조정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 이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사망에 가니까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may however be declared inapplicable in the case of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고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Any agreement between undertaking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수식하는 게 which contribute to improving the production or distribution of goods or to promoting technical or economic progress while allowing consumer a fair share of the resulting benefit and which does not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그 이제 소비자에게 효용을 가져다 주는 그런 약정들은 이제 허용이 된다 이런 취지의 그 내규들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린 요 그 906, 2009입니다. 2009년에 906 요 그 규정에 제5조와 6조에 가니까 일괄 면제 규정의 요건이 있습니다.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그 공동행위자의 모임, 우리로 말하는 컨소시아, 이제 얼라이언스죠. 3대 얼라이언스 하나하나의 그 시장 점유율이 30%를 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 탈퇴할 때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조건만 맞추면은 그 해운 전기선 분야는 이제 2명, 3명이 모여서 이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 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운항에 대한 공동행위를 하는 이제 컨소시아가 이제 구성이 됐고 그것이 이제 뭐 오션 얼라이언스, 2M 등과 같은 얼라이언스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제 3조에 가니까요. 이렇게 이제 또 상세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그동안은 요 2009-906을 제대로 그 내용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뭐 인터넷에서 설명하고 있는 조그만 자료들은 이 그 법률가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컨소시아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81조 아까 1항이니까 지금 말하면 이제 101조 1항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행위이죠. 그래서 아래의 것을 포함한 전기선의 공동으로 하는 운항 행위, 항해 시간과 방문 항구에 대한 협의와 공동 결정. 그러니까 항해 시간하고 방문 항구를 여기저기 이렇게 하는 걸 공동으로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선박들에 대한 선박의 교환, 매매 혹은 상호용선. 그러니까 이 스페이스 차타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박과 항만 시설의 공동 사용. 그러니까
항만 설비를 공동으로 풀링을 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항을 위한 하나 및 복수의 사무소의 운영. 이게 사무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사업주가 이제 세 개의 서로 다른 사업주가 모여가지고 뭐 이런저런 합의를 해도 이제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컨테이너 샤시와 다른 장비의 제공, 이거 이런 것들을 서로 뭐 제공하는 것들 그리고 서로 돌려 쓰는 것들 이런 것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몰랐던 게 두 번째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 몰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공급과 수요의 등락에 맞춘 공급량의 조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코로나 왔을 때 궁금했던 게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자꾸 이제 감속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개량도 하고. 근데 그 좀 이상하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나? 그렇게 하면은 그 공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쟁법 위반인데 왜 저렇게 하지 싶었는데 요 EU 그 906209에 따라 가지고 특히 이제 유럽의 항로에 대해서는 이제 그 수요가 적어지면은 공급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수요가 줄면은 이제 공급을 줄일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걸 이제 이제 블록 익잼션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은 원래 그 스케줄이 돼 있는데 그걸 배를 빼려고 그러면은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해운법 위반이 되는데 여기 유럽의 경우에는 이걸 자유스럽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일어나는 이런 뭐 그 공급량 조절은 허용된 그 행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항만 터미널과 관련 서비스 하여의 뭐 공동 운영 사용 이런 것들이 또 있고요. 그다음에 위에 1, 2, 3을 실행하기 위해서 부대 활동으로 컴퓨터화된 데이터를 또 그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데이터를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큰 내용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그 나머지는 뭐좀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자유가 우리 전기선사들한테 허용이 돼 있었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여기 뭐 4조는 그 가격 조절하지 말라고 돼 있는 것이고요.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본 걸 이제 어, 내용으로 현재 EU의 전기 선사에 대한 공동행위 허용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뭐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A 선사가 뭐 단독으로 그 운항을 하게 되면은 그 이제 공간을 3분의 1밖에 채울 수가 없거든요. 자기가 아무리 화주를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지만 이게 내가 배를 또 다른 운송인이 3분의 1을 채울 수 있도록 해준다면은 훨씬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어, 운송인들이 모여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제 공동 운항을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뭐 이 부분은 뭐 잘 아는 부분이라 가지고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블록 익잼션 내용을 한번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들어갔더니 요 블록 익잼션 오른쪽에 보시면은 인슈런스 있습니다. 레지슬레이션 인 더 인슈런스 섹터. 그러니까 보험에도 이런 블록 익잼션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섹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편 쪽도 있고 뭐 이런 쪽으로 이 블록 익잼션이 허용된 그 섹터가 여러 개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심재한 교수님께서 좀 더 자세히 그 설명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발표 내용이 뭐냐, 10월 10일 날.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1조 그 1항의 예외 규정으로서 그 사망이 있었는데 이 사망을 운용할 때 이 사람들이 이제 일괄 면제가 있고 개별 면제가 있다는 거죠. 모든 그 섹터에 있는 모든 사업주들이
전부 공동행위를 이러하니까 허용해 달라고 계속 너무너무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 당국에서 우리 더 이상 이렇게 못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은 그 섹터는 그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쪽으로 이제 EU가 정책을 펴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은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개별로 우리가 받겠다. 예, 이렇게 지금 됐다는 겁니다. 예, 그다음 그 101조 제3항에서 적용 그 면제의 조건이 뭐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자 간의 합의 등이 상품의 생산, 유통의 개선, 기술의 경제적 발전에 좀 기여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합의의 결과로서 좀 이익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그, 그 소비자들에게 공평하게 또 분배가 돼야 됩니다. 예, 그리고 어, 또 필수 불가결하지 않은 제한이 또 다른 사업자들에게 부과돼서는 안 되고요. 뭐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제 그 공동행위도 허용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그 이제 얼라이언스는 아까 본 거기 2009 거기에 3조 허용 행위를 더 이상 이제 이제 못하게 예, 그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려면은 개별 그 허락을 맡아야 되는데 이걸 폐지했다는 의미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허용했던 것 중에서 이제 그 화주들한테 소비자들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허용을 하지 않는 쪽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그게 개별 그 허용을 받지 않는다면은 이제 다 없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라이언스라는 이름 하에서 다수의 전기선사들이 같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공동으로 뭐 부대 비용을 인상하거나 노선을 없애거나 결항하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제 풀린 뭐 등등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얼라이언스가 자기들이 대량의 물량을 근거로 해가지고 하역비 이제 컨테이너 터미널에다가 하역비를 뭐 내고해서 더 낮춘다든지 이런 것도 못하게 되고 개별 회사가 이제 하역비에 대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페이스 차타를 통한 뭐 운항은 이 스페이스 차타는 이제 일반적인 그 영업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그 두 개의 회사가 이제 그 노선을 가지고 이제 그 운항을 하다가 이제 불황이 와가지고 한 개 노선을 운항하지 않도록 했다 이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는 CBR에서 가능했지만 이제는 이건 이제 공급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불황이 왔는데 노선을 하나를 없애면은 이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개별 사항에 대한 신고를 이제 그 경쟁 당국에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이 되는 것 같단 말이죠. 그다음에 수요 공급에 따라 이제 공급량을 공동으로 조절하던 것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어려워지고 그걸 하려면은 개별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어렵게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그 생각하는 대책입니다. 그 이제 단독 운항은 이제 가능하고 그 많은 슬로트 용선을 개별로 뭐 체결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한 전기 선사가 자기가 이제 월요일 날 계속 떠나는 형태로 됐다면 유럽 같으면 우리가 12척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제 석 달이 걸리기 때문에요. 처음에 떠났던 배가 돌아올 때까지 석 달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3, 4, 12, 12주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배를 띄우려면 12척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어 이제 예를 들면 HMM은 계속 월요일 날 이제 자기 단독으로 계속 떠나는 거죠. 거기에 뭐 다른 회사의 배가 이제 들어오거나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얼라이언스는 이제 그 세계 회사가 선박을 다 내놓고 그것이 공동으로 이제 그 결정해서 이제 어, 들어가는데 뭐 어느 날 들어가고 이렇게 정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단독으로 계속 해야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봤습니다만은 그 예를 들면 H&M 혼자로 그
배 하나를 공간을 다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예,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선사 지금은 이제 얼라이언스에 있었지만 지금 얼라이언스가 안 된다면은 좀 예를 들면 양민과 또 그 스페이스 차터를 통해 가지고 양민이 또 운송인이 되도록 양민의 화물이 배에 실릴 수 있도록 또 해주고 또 그 NI 더원도 이제 그렇게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별적인 그 슬로트 계약을 많이 체결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주의 관점에서는 그 달라지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제 뭐 단독 어떤 회사가 단독으로 월요일 날 운항할지는 몰라도 자기가 그 운송 인으로 했던 그 회사는 계속해서 자기 운송인으로서 어느 배에다 실려주는데 하여간 모두 스케줄은 그대로 있는 형태로 이게 가지 않겠나. 그러니까 화주로 봐서는 그 자기 운송의 상대방들이 바뀌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공급이 엄청 줄어들기 때문에 뭐 유럽의 뭐 경쟁 당국도 그런 거는 희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제 구조 자체를 바꾸려면 이제 뭐 지금부터 한 내년 5월까지 상당한 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어떤 행위에 대해서 이게 EU가 과연 승인해 줄 것인지 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주와의 이제 협력인데요. 그 이제 머스크나 MSC는 이게 장기 운송 계약의 비중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HMM 양민과 같은 경우는 스포트 비중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불경기가 오게 되면은 이제 장기 운송 계약 비중이 이제 많은 데가 이제 좀 유리하고 지난번처럼 운임이 막 폭등할 때는 스포트 운임이 높으니까 이제 HMM 양민 이런 것이 영업 이율이 상당히 높았죠.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그 어떻게 되느냐? 그 아무래도 이제 큰 회사들은 이제 고객 베이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또 유리하지 않겠나. 배 한 척에 대해서 공간을 더 채울 수 있는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말하자면 그 다른 파트너를 찾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데는 오퍼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게 스페이스 차트 할 때도 더 많은 돈을 지급해야 되고 또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미국 뭐 유럽 평균 해가지고 한 15%만 우리 전기선사들이 싣고 나가고 85% 외국 전기선사가 싣고 나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출항 시부터 우리 화물을 좀 더 많이 싣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해운법 및 미국 해운법에 미칠 영향인데 그 특히 이제 우리나라 동남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그 시장 상황을 보면은 최근에는 또 캐스케이팅 돼 가지고 외국의 대형 전기선사들이 많이 또 들어왔습니다. 자회사들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 15개 그 전기선사 소형 선사들이 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제 코로나 때도 보니까 운임이 뭐 폭등하거나 이런 거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 굉장히 경쟁적인 그런 상태가 이 동남아 시장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여기는 우리 중소형 전기선사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해운법 29조에서 우리가 공동행위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운임까지도 공동행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운항에 대한 공동행위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운항과 이제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는 여전히 그 존치돼야 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유럽 현재까지 유럽과는 달리 모두 화주와 협의하고 또는 해수부에 신고 돼야 될 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잘 지키면서 공동행위는 좀 허용이 되어야 우리 전기선사도 살고 그런 안정된 그 베이스 하에서 우리 화주들의 어, 좀 운송도 안정되게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미국은 또 오랫동안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를 지금까지 또 허용해 왔고 이것을 뭐 폐지하기보다는 서비스 계약이라는 그런 이제 계약을 통해서 운임을
아주 다양하게 운송인들이 제공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FMC를 통해서 이제 강력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 EU가 이렇게 했다 해서 뭐 미국이 그런 운임 공동행위를 하지 말라든지 뭐 이런 그런 조치는 이제 취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EU가 이제 할 그런 조치들이 결국은 현재 미국의 쇼핑 액트와 FMC가 하는 것하고 이제 같아지는 것은 아니냐, 운임을 제외하고 말이죠. 그렇게 때문에 그 EU의 조치가 미국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뭐 지난번 우리 해양수산부 주최의 그 이제 경쟁법 연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요 홍콩하고 싱가포르이 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제 세밀하게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그 생각이 듭니다. 홍콩하고 싱가포르는요 그 EU 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홍콩은 보니까 그 2025년에 이게 또 일몰이 되는 것 같습니다. 2025년에. 그러니까 현재 이제 유럽과 같이 그 콘소시아 그 공동 행위는 이제 그 허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임 말고 이제 운항에 대한 공동 행위는 또 허용이 되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콘소시아의 점유율이 40% 이상으로 조금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EU와 이제 대동소이한데, 만약에 2025년에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현재 허용해 주던 것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또 뭐 개별로 그 간다든지 이렇게 그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그 역의 적용의 문제, 이게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허용됐었는데, 예를 들면 뭐 운임에 대한 공동행위가 허용됐었는데 이 화물이 이제 그 이제 홍콩을 거쳐 가지고 어, 가면서 홍콩의 화주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나라 그 전기선사들의 그런 뭐 운임 또는 무슨 다른 운항에 대한 공동행위가 이제 자기 나라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홍콩에서 그 경쟁 당국이 우리 전기선사를 이제 경쟁법 위반으로 뭘 제재를 가한다고 할 여지가 이제 더 많아지는 거죠. 앞으로 2025년부터는.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떤 대책을 펴야 되는지, 그렇다고 해서 홍콩에 맞춰 갖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현재 우리가 규정을 두면서 홍콩 그 당국과 우리 그 해양수산부 이 당국이 만나서 그 부분을 좀 어떻게 할지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운송법 하면서 이제 우리가 운송법에는 이제 국제 조약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제 조약에 따라서 일괄되게 딱 이렇게 하는데, 이 경쟁법과 관련해서는 이제 각국이 모두 자기 나라의 나름대로의 법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충돌의 문제가 이제 생기는 것 같고, 뭐 우리가 이제 뭐 법학자들 입장에서 또 정책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빨리 저 세계적으로 일괄되는 법을 좀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장기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도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홍콩, 싱가포르의 입장이 우리가 이제 많이 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할지를 우리와 이제 같은 그 제도를 갖고 있는 일본, 대만 그리고 과 같이 한번 이제 협의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교수님 유익한 발표 내용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은 두 번째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그 심재한 교수님께서 EU 경쟁법 공동행위 적용 면제 제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심재한 교수님 그 화면 공유를 할까요? 예, 그 예. 자료, 자료는 예, 보내주신 자료 이제 저희 연구실에 조교분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서 제가 한번 화면 공유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조교분이 도와주시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교수님께서 주시면 제가 이제 저 발표를 할 때 네, 그 내용대로 자료를 넘겨주시면 네, 네, 예.
일단 예, 화면 공유 일단 되었습니다. 예, 예. 예, 사실 EU 경쟁법의 내용이 아마 사실 어, 경쟁법 하시는 분들도 이게 생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직접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지 않은 이상 좀 시스템이 독특하기 때문에 좀 이제 생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게다가 아마 이 해운법이라든가 이런 업종에 계신 분들은 더더군다나 경쟁법 자체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 할 것 같은데 이게 시간적 제약이 있어서 제가 미리 좀 말씀을 드렸지만 3시 이후에는 다른 일정이 있기 때문에 일단 앞에서 또 김인현 교수님께서 뭐 거의 제가 드릴 말씀을 많이 해주시고 해서 이 나머지 이제 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만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말씀 주셨다시피 EU 경쟁법 그 두 번째 페이지 EU 경쟁법 부분이 있는데요. EU 경쟁법은 EU 이제 조약이 먼저 57년도에 그 유럽 공동체 조약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81조, 뭐 82조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2009년도부터 발효가 된 EU 기능 조약 101조, 102조가 중요하고요. 또 김인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EU 쪽에는 이제 여러 가지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거기 집행위원회라고 하는 커미션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카운슬 이사회가 있고 유럽의회 또 있고 한데 이쪽 세 기관에서 정할 수 있는 규정들의 종류가 있습니다. 해서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일괄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도 이 규칙인데 우리는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법률보다 하위의 규범으로 인식이 되어 오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EU 쪽에서 규칙, 레귤레이션은 EU 전체적으로 그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그냥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규범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뭐 집행기관은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될 거고 EU 기능조약 101조 1항에서 그 보시는 것처럼 카르텔을 금지를 하고 있고 2항에서는 사실 그 카르텔 한 행위는 무효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망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그 소비자 보호라든가 이런 기능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 4페이지 아랫부분부터 보시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고 그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가격 카르텔부터 시작해서 아주 다양한 행위들이 경쟁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엄청나게 폭넓게 경쟁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 페이지 아랫부분 보시면 이제 101조 1항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합의 자체가 무효이다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과징금 규정이 있습니다. 해서 과징금이 우리나라보다 좀 센데요. EU 집행위원회는 101조 1항이 위반한 사업자 내지 사업자 단체에 대해서 전년도 총 매출액, 그러니까 전 세계 총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센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고 그 밖에도 플러스해서 세 번째 손해배상 규정까지 있어서 이 위반 사업자가 이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아래쪽 보시면 카르텔 금지 규정 적용이 면제가 될 수 있는 그 이제 101조 3항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전제 조건, 그 네 가지 전제 조건이 있는데요. 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해서
첫 번째가 사업자 간의 합의 등이 상품의 생산, 유통, 개선, 기술적, 경제적 진보의 촉진에 기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결과로서 초래되는 이익이 소비자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돼야 된다. 뭐 또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수 불가결하지 않은 제한이 부과돼야 된다. 뭐 당해 생산물을 주요 부분에 있어서 경쟁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사업자들에게 열려 있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네 가지 요건이 되는데 이 네 가지 요건은 전부 다 엔드 요건입니다. 하나만 충족시켜서 이게 허가가 될 수 있는 요건이 아니고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이게 사업자 간의 공동행위가 허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허용되기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쉽지 않은 그런 전제 조건을 충족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개별 면제, 일괄 면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사실은 옛날에는 유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카르텔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나게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겠고 뭐 사업자 간의 합의가 모든 합의가 사실은 카르텔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카르텔이 허용되기 위해서는 원래는 EU 집행위원회에서만 허용을 해줄 수 있었고 그 허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인가 신청을 받아서 하나하나 사건마다 허가를 해주는 개별 면제 형식이 있었는데 그 이제 보시는 것처럼 몇 년 정도 지나고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 그래서 생각을 해서 보니까 이런저런 유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일괄적으로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뭐 이런 거 해도 된다. 공동으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법을 만들어서 공표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원래 일괄면제 규칙의 제정 권한은 EU 이사회에 있었습니다. 근데 EU 이사회에서도 사실 이걸 만들기가 조금 뭐 까다롭고 별로 이렇게 재미가 있지 않은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는지 이 집행위원회에다가 일괄면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했는데 그래서 그 뒤에 쭉 보시면은 사실 굉장히 많은 일괄 면제 규칙이 만들어졌었습니다. 10페이지 보시면 일괄 면제 규칙이 수직적 합의에 관한 일괄 면제 규칙, 수평적 합의에 대한 일괄 면제 규칙, 기타 일괄 면제 규칙 뭐 해가지고서 뭐 10개가 넘는 거의 20개 정도 되는 일괄 면제 규칙이 제정이 된 바 있고 지금 현재도 유효한 일괄 면제 규칙도 있고 이미 그 일괄 면제 규칙의 이제 효력이 사라진 일괄 면제 규칙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전에는 일괄 면제 규칙을 많이 제정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씩 일괄 면제 규칙을 줄여 나가는 추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일괄 면제 규칙이 그 구조가 8페이지 보시면 그 백색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무슨 흑색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회색 목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9페이지 그 블랙리스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블랙리스트, 흑색 목록 해가지고서 이걸 뭐 핵심 제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 중에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합의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김영 교수님께서 그 저기 일괄면제규칙 906 2009 2009년도에 만들어진 906번째 규칙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 중에 그 4조가 일반적으로 4조의 그 블랙리스트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뭐 보시는 것처럼 가격 담합 금지시키고 시장 분할 금지시키고 하는 소위 말하는 그 경성 카르텔 금지라고 하는 규정이 아주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적으로 이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행위가 이제 흑색 목록 즉 블랙리스트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일괄면제 규칙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 블랙리스트, 그리고 보통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앞에서 보신 그 일괄 면제 규칙이 있는데 보통 4조에 이 블랙리스트가 규정이 됐어.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규정이 돼 있고, 대부분의 경우에 뭐라고 기술이 돼 있냐 하면 무엇보다도 가격 담합은 무조건 안 된다. 가격 담합을 하면은 무조건 이제 금지가 되는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게 되면 일괄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됐을 때 그 11페이지 내용 보시면 직접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효력이 있어서 일괄면제의 효과라고 하는 것이 그 일괄면제에 포함되는 형태의 합의를 한 모든 사업자한테 미친다라고 해서 직접적으로 그 일괄면제 규칙이 효력이 미쳐서 그 행위가 허용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보신 그 일괄면제 규칙 906, 2009의 내용 중에 그 사망에 규정이 되어 있는 그 허용되는 행위라고 해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행위가 허용이 된다. 근데 다만 그런 행위 플러스 가격 담합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불허, 금지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가격 담합 행위가 없으면 앞에서 보신 그 사망에 나와 있는 행위들은 모두 허용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괄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모든 그 허용된 합의, 그 사망에 기술된 합의를 하게 되면은 허용이 되는데 그 12페이지 보시면 개별 사례에서의 일괄면제 규칙 적용 취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일괄면제 규칙이라고 하는 것이 적용이 된 합의라고 할지라도 그 합의가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EU 집행위원회에서는 금지를 시키는 일괄면제 규칙의 적용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그렇게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 행위는 금지가 되는 것이고,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과징금이라든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괄면제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허용이 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에 사전적으로 인가 신청을 했어야 했는데 규칙 2003, 1, 2003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이 되면서 개별 면제라고 하는 것을 위한 인가 신청 제도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인가 신청 제도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무리 인가 신청을 받고 싶어도 개별 사례에서 인가 신청을 해서 허용이 되고 싶다고 한들 EU 집행위원회에서는 받아주지 않는다. 그런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엔 있었는데 일괄면제 규칙이라고 하는 부분을 만들고 시행을 하면서 그냥 그 시스템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일괄면제 규칙은 적용이 되는 경우 이외에는 개별적인 사전 인가 신청 제도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그 행위가 있을 때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EU 집행위원회에서 금지를 시키거나 하는 그런 이제 결과만 있을 뿐이지 그 사전에 허가를 받는 인가를 받는 그런 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자들은 더더욱이나 그 행위에 대해서 경쟁법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알아서 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래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뭐 카르텔 금지 규정 적용 단계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EU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소위 역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법에 있어서 역외 적용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해서 맨 앞 페이지에 보시면 역외 적용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원칙적으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자국 내 영토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한데, 그것이 이제 경쟁 사안이라고 한다면 각국에서 전체적으로 국제 무역이 일어나고 있고, 그 무역에 의해서 어떤 나라의 경쟁 질서에 해를 끼치는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에서 일어난 담합 혹은 기업 결합 등등의 행위 혹은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의 행위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경쟁 질서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 법을, 경쟁법을 그 다른 나라 그 사업자들한테 적용을 시키는 그런 원칙들을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적용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실 EU의 경쟁법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EU 집행위원회 쪽에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굉장히 넓혀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역의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도 상당히 넓혀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칼 아시아나 항공 합병에 대해서도 EU 쪽에서 뭔가 옵션을 걸은 바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업 부분에 있어서도 EU 쪽에서 반대를 해서 무산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EU 경쟁법이 굉장히 폭넓게 뭐 거의 전 세계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유의를 하시고, 상당히 주의 깊게 EU 경쟁법의 변화 사항을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에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아주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증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혹시나 나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일단 제가 화면을 일단 끄도록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언론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유창근 전 HMM 사장님께서 내가 경험한 EU 정기선 공동행위와 경쟁법 관련해서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한 장짜리를 이거 준비를 했는데 이거 올리고 했으면 좋겠네요. 됐나? 아니요, 아직 화면은 지금 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고 있는 중인 것 같은데 예, 예. 됐어요? 아니, 공유. 화면 공유 중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안 됐어요? 예,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서면을 만드셨습니까, 네, 사장님? 그러면 그걸 우리한테 카톡으로 주시면 우리가 올려드리면 되는데. 쪽으로. 내가 공유 지금 화면 공유 중입니다. 이렇게는 나오는데 여기 나오구나. 됐어요? 예, 예, 예. 예, 나옵니다. 예, 예. 네, 네. 오케이. 앞에서 유창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세미나에 초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서 김인영 교수님하고 또 심재현 교수님께서 뭐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제가 이번 시간에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EU의 경쟁법이 어떻게 글로벌 선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쳤고, 그리고 내년 4월로 예정되는 그 컨소시아 블록 exemption의 폐지와 관련해서 이 변화가 가지고 올 시장의 영향, 또 선사들의 반응을 예상해 보고,
또 이에 대한 대비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은 많이 중첩이 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서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치에 따른 상세 내용은 맨 처음에 우리가 2008년에 동맹 와해 시점에서 일괄 면제 신청하라 이렇게 요청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어서 그걸 폐지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치에 따르는 상세한 내용이 지금서부터 앞으로 지속적으로 EU에서 만들어질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은 예측을 해보면 시장 상황은 내년도 공급 과잉이 뭐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것이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하는 것이 우선 눈에 띄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컨테이너 업계는 이로 인해서 자구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아까 집단 행위를 금지한다. 예를 들어서 지금의 3대 얼라이언스는 모두 운항과 관련되는 그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팅을 우리가 보통 뭐 토니지 센터라고도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선박과 선박의 운영에 대해서 공동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데 그것에 그러한 활동이 허용되지 않을 것 아니겠는가 궁극적으로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치면은 결과적으로는 아까 싱글 오퍼레이터 즉 한 선사가 하나의 서비스를 전체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독자적으로 해야 되지 다른 선사와 스페이스 수업은 할 수 있어도 쉐어링을 할 수 있어도 전체적인 공동 운항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버리면 합종 연행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집중화에 노출될 위험성이 커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2008년을 한번 동맹 와해 때 일단 선사 간의 가격 담합은 물론 이 논의 자체를 금지시켰습니다. 아까 심재환 교수님께서 그 엄중한 그 레귤레이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거 금지하면은 전체 매출에 그것도 그 그룹 매출의 10%를 벌금을 내린다. 이렇게 해서 선사들을 경악시킨 일이 있습니다. 일본 선사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그 이후로 그걸로 인해서 여파로 미주에도 우리가 그 시장 안정화 협의 기구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두 탈퇴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차적인 그 영향력이 동맹 와해로 인해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제 선사 간의 이제 가격에 이어서 이번에는 선사 간 운항에 대한 공동행위를 금지 또는 최소화하겠다는 이유의 정책의 배경은 뭐냐? 거기에는 아까 잠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EU 선사의 위상에 대한 자신감으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럽 선사들이 1965년인가요? 그 미국 선사들이 실랜드 또 APL 이런 선사들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대서양에 진출했을 때 유럽 선사들이 비경쟁적인 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얼라이언스를 결성하고 동맹을 강화해서 대응을 했으나 30년이 지난 1990년 후반에 이르러서 머스크가 나타났고 또 미국 해운의 자존심인 실랜드를 합병한 데 의해서 2005년에는 유럽 전통 강호인 P&O 네드로이드를 합병함으로써 EU 선사들이 시장 지배력이
상당히 커졌습니다. 지금도 9대 선사 중에 4대 선사가 유럽 선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경쟁법 적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듯하고, 이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경쟁법 적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언한 것이 아닌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자국을 대표하는 대형 선사가 없어진 미국 입장에서도 여기에 동조하는 분위기고, 평양 항로에서도 이제 TSA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까 김인환 교수님께서 미국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제 소견으로는 아마 미국의 여기는 엔티트러스트죠. 거기에 상해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에서 2006년까지 HMM의 전신인 현대상선 구주본부장으로 일했으며, 또 당시 현대상선이 구주동맹, 즉 FEFC에 가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동맹회의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동맹활동의 마지막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당시 현대상선이 APL, MOL과 함께 TNWA라고 하는 얼라이언스를 결성해서 운영했던 시기로 컨소시아와 관련해서 EU 커미션이 있는 브라스를 방문해서 이 규제의 범위와 관련해서 논의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방문해서 질의를 하는 데 대해서 원론적으로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면으로 신청하면 대답을 해주겠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EU에서 일단 규제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는 날에는 상당히 정광석화와 같이 그리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쟁 당국은 압수수색, 또 이게 돈레이드라고 그러죠.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법무부에서도 대표이사에게 직접 소환장을 발송하는 사법권 행사를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EU나 DOJ의 접촉 창구를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쟁법 강화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2008년은 컨테이너 역사상으로 획기적인 해입니다. 120년 역사에 해운 운임협의체인 FEFC 동맹이 해체된 해입니다. 이는 컨테이너 해운 경영의 두 가지 축인 운임과 선복 중에서 운임에 대한 선사 간의 논의를 금지시키는 조치입니다. 이 여파는 예상 외로 강력했습니다. 해체 이전서부터 사실 선사 모임의 운임 논의가 점차적으로 규제하는 분위기였는데, 막상 이제 아까 말씀드린 매출의 10%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강력한 규제안이 발표가 되면서 당시에 또 고유가와 또 초대형선 등장으로 선사 간의 원가 경쟁력 간극이 벌어지는 상황에 맞물려서 그 2010년대 중반까지 이 시장에 상상 이상의 충격을 주면서 경쟁력이 취한 선사들이 줄줄이 퇴출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나마 컨테이너 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금지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항에 관한 협력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디테일한 사항에 대해서 물론 다 우리 리걸 팀에서 보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운항에 관한 전반적인 얼라이언스 내의 협력에 대해서는 큰 EU에서의 당국에서 제재는 없었습니다. 이 공동회의에 관한 경쟁법 적용 면제, 그러니까 CBR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는데 2009년서부터 이제 5년 단위로 해서 2번 연장됐고 이번에 이제 세 번째 내년 4월에 효력을 다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잠정적인 조치로서 5년 단위로 늘려주는 것은 조치로서 이 폐지가 어느 정도는 예견되어 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 교란이 야기되어서 운임 급등으로 인해서 화주 불만이 비등한 시기에 때문에 앞당겨진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강의나 글을 통해서 CBER은 2024년 종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대비해 줄 것을 주문해 온 바 있습니다. 이 폐지와 관련해서 실무에 대해서 잘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이 내부적인 대비와 외부적인 대비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내부적으로는 사장님, 예, 혹시 지금 화면에 뜬 거는 조금밖에 없는데 지금 요 쓰신 것들이 또 밑에 있습니까? 그러면 화면을 좀 아니요. 올려주시. 저거는 지금 별도로 이거는 제가 아, 예, 예, 작성한 거라서 예, 그냥 요약을 해 놓은 겁니다. 예, 예. 그래서 당분간 얼라이언스 간의 선박 공유가 허용되고 또 얼라이언스마다 선박 운영센터가 운영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싱글 오퍼레이션 쪽으로 나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김 교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극동 유럽이 12척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한 36척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덕트 상으로 그 전 지역을 커버를 하는 것이 이 프로덕트 만드는데 그러니까 로텔담을 통해서 함부르크에서 저쪽에 펠릭스호나 UK 지역으로 가는 이런 그 로테이션이 있고 그다음에 영국을 먼저 가서 또 독일을 거쳐서 로텔담을 마지막 거치는 적어도 2개의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구색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싱글 오퍼레이션을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파트너가 둘이서 그것을 커버해 줘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3파트너 또는 4파트너가 모여서 하기는 앞으로 더 힘들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필요로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원가 경쟁력 상으로 매력을 더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 개발과 정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최근에 MSC가 24,000 TU급 기존 선박에 탄소 포집 기술을 적용키로 하고 중국 저장 조선소에 발주를 주었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벌어진 건데요. 빨리 상황을 파악을 해서 조치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외부적으로는 최적의 선복 교환 파트너, 아까 이제 파트너가 필요하다, 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탑 9에 해당되는 선사들 중에 2M을 제외하고는 현상 유지를 모두 희망하겠지만 시행세칙이 나와보면 그와 다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CBR의 폐지를 감지하고 결별을 선언한 머스크와 MSC는 한 3가지 정도 선택지가 있지 않나 봅니다. 첫째는 그 두 회사는 시장 점유율이 거의 2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5% 정도의 선사와 협력을 해서 M&A를 협력하거나 또는 M&A를 모색해서 더 몸집을 불리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집중화를 통해서 시장을 치킨 게임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행히 HMM은 어느 정도 원가 경쟁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고 파트너로서의 매력은 있으나 선사 그 짝짓기에는 이외에도 많은 변수가 있어서 대관계에 많은 공을 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HMM 입찰은 글로벌 선사들에게는 관심사항이고 이 과정에서 약점이 노출이 되는 경우에 매력도에 흠집이 가거나 집중화 대상이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 격변의 시대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창근 사장님, 좋은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그 사장님, 그 김민수요. 화면 공유 일단은 우리 한번 꺼 법인 주십시오. 예, 예. 네. 고용보험 등록증인가 있나? 등록번호?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제 지정 토론 시간입니다. 먼저 그 해양수산부의 김호택 사무관님 와 관리번호? 계신데요. 그 예, 관리번호 없어. 저기 예, 예. 해수는 마지막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예. 우리 사무관님은 마지막에 물어볼 일도 아니네 나한테. 네, 사적으로 그러면 말고. 지금 이제 그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유희영 연구원님 지금 계신데요. 연구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MI 류희영 연구원입니다. 먼저 좋은 발표해 주신 두 분 교수님과 유창근 대표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 KMI에서도 현재 EU CBR 폐지와 관련해서 내부 과제나 동향 분석 등을 준비 중에 있고, 2009년에도 저희 원의 빌광수 박사님과 고병욱 본부장님께서 전기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국제적 규제 동향과 대응 방안 연구를 수행하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2008년에 EU의 공동행위 규제는 단순히 전기선 해운 시장에서의 친경쟁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EU 선사들의 시장 지배력 확대에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EU CBR과 관련해서 최근 미국의 FMC 동향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폐지 발표 이후 아직 공식적으로 의견이 표명된 바는 없으나 지난 9월 FMC 의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운임 안정화, 운항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근거로 해운 선사의 공동행위를 반독점 행위로 평가한 바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교수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씨가 폐지 발표 후 공식 자료를 통해 컨소시엄에 대한 CBL은 폐지하나 TFU 101조에 의해 EU 경쟁법의 기준에 합치하는 범위이면 선사 간 협력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해운 얼라이언스 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EU 경쟁법에 의거하여 새로운 규제를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이렇게 폐지 발표 이후 이씨의 방침이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30%의 점유율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CBR 폐지로 인한 국적선사의 영향을 간단히 분석해보면 우선 기존 얼라이언스 체제가 유지되면서 선사 또는 얼라이언스의 점유율이 높은 일부 항로에 대해서만 제약을 가하는 경우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얼라이언스들의 유럽 서비스는 아시아 유럽, 그리고 남아프리카 유럽, 인트라 유럽 서비스 등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시아 유럽 서비스 중 오션 얼라이언스의 공급 비중은 44.4%에 달하고 남아프리카 유럽 서비스 중 MSC의 공급 비중은 45.4%에 달합니다. 그리고 인트라 유럽 내 MSC의 점유 비중은 32.6%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 국적선사인 HMM이 소속된 D 얼라이언스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20%대를 유지하고 있어 자체평가서를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등 자체 검증을 철저히 수행하면 유럽 항로로의 기항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 선사 간의 선박 공유에 대해서만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얼라이언스 내에서 공유된 터미널, 벙커링에 대한 규제가 발생할 수 있어 독자적으로 자원을 조달해야 하므로 부대 비용 증가로 인한 선박 운항 비용이 상승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외에도 EU CBR 폐지로 인해 25년 1월 예정인 2M의 선박 공유 협정 VSA도 조기에 종료되거나 오션 얼라이언스 개편에 따라 얼라이언스의 재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미국이나 다른 국가의 입장이 표명된 바는 없으나 향후 선사 공동행위 제재 범위가 미주나 아시아 지역의 공동행위를 축소시키는 추세로 전개가 된다면 기존 글로벌 얼라이언스 체제의 변화 가능성도 증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화주들의 요구로 인해 화주 국가인 미국이 FMC를 통한 선사 공동행위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주요 대형 선사인 거점 국가인 EU 또한 CBA 폐지를 이번에 결정하는 등 해운 공동행위가 축소되면서 앞으로 화주들의 영향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이 같은 전기선 시장의 해운 공동행위 축소 추세는 해운 시장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전기선 시장의 경쟁 강도를 상승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유럽계 선사인 상위 글로벌 선사들의 시장 지배력과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화주들이 기대하는 달리 해운 공동행위 축소 추세가 독과점으로의 구조 변화를 유도해 오히려 화주들에게 해상 운송비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는 불리한 환경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보면 선주의 경쟁 구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이 화주에게도 안정적 운송비와 운송 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국내 전기선사 또한 달라진 전기선 해운 시장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춘 자생력 확보가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되며, 정부 또한 국적선사의 지위 강화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영 연구원님. 다음은 해운협회의 김근홍 국장님으로부터 토론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근홍 국장님. 잘 들으십니까? 예, 잘 예. 들립니다. 네. 예.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들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그 유럽의 CBER이 폐지되고 BER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상황에서는 인트라아시아 쪽 우리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 판단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영향이 분명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일본의 ONE도 세계 회사가 하나로 뭉쳐지고, 그 다음에 중국의 코스코도 큰 두 개 회사가 하나로 뭉쳐지고 하다 보니까 이들 양국,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 양국이 과연 어느 정도의 이 영향을 보고선 그 법 체제를 바꿀 것인가가 굉장히 저희들이 좀 주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게 좀 저희들이 좀 신경을 쓰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HMM이 있지만은 일본의 ON이라든지 중국의 코스코라든지 그쪽하고의 경쟁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HMM을 제외한 나머지 인트라아시아 뛰고 있는 이제 중견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캐파시티가 굉장히 얕습니다. 다른 외국적 원형 선원에 비해서 뭐 거의 미미할 정도로 굉장히 얕은 상황이다 보니까는, 혹시 일본이라든지 중국의 법 체제나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된다면은 저희들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해양수산부하고 그다음에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의주시하시면서, 만약에 이 법 체제가 바뀌는 거로 인해서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올 것인가는 한 번 더 좀 깊이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좀 삼성 SDS 유럽 법인에서 유럽에서 지금 여기 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아니 유럽에서 지금 이거 줌으로 지금 참가하고 계신데요. 저기 최덕림 상무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덜란드에 있는 그 삼성 SDS 유럽본부 최동임 사무입니다. 오래간만에 그 줌에서 좀 인사를 드립니다. 네, 많이 반가운 말씀 전하겠고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저희 존경하시는 그 김인원 교수님과 제가 모시던 또 우리 존경하는 유창근 사장님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 지난번 그 유럽 경쟁총국의 CBR 철폐 발표 후에 제가 하는 역할들이 그 캐럴 릴레이션십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선사들을 만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랄까, 그리고 앞으로 향후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어떤 예상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선사들이 일단은 공통적인 의견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그 EU 경쟁 총국의 인텐션을 잘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예상만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앞에서 아까 설명하셨지만 지금 해운 산업은 우리 인더스트리 특징상 특히 이제 그 전기선사들은 앞으로 한 100여 년 동안 예전부터 운임이나 서차지 뭐 공동 사용 같은 어떤 운임 안정화 그리고 선복 안정에 대한 논의는 인더스트리 보호 차원에서 여태까지 포괄적 면제가 허용됐는데, 2008년도부터는 이런 어떤 커머셜 저 있는 것은 다들 철폐가 되고, 이때 마침 또 그
리먼 사태가 터져가지고 해운 시장이 그 이후로 한 10여 년 동안 정말 악화일로로 걸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앞에서 여러분들이 발표하셨다시피 지금 그 EU 경쟁 총국에서 공동 운항에 대한 어떤 포괄적 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CBER은 허용을 해주고 이런 면제를 계속 연장을 해왔는데 내년 4월 25일부터죠. 이마저 철폐한다는 것인데 이미 이제 컨퍼런스 체제는 2008년도에 이미 붕괴되어서 더 이상 이제 선사끼리는 어떤 커머셜한 영향이 미치는 어떤 담합을 이미 차단한 상태고 지금 동맹이라고 불리는 소위 지금 얼라이언스는 과거 이제 컨퍼런스 다르게 이제 선복 활용도를 높여서 어떤 각 해상 운송에 필요한 벤더들에게 공동으로 비용 협상을 통해서 협상을 높이는 어떤 비용 절감의 목적으로 하는 것이 운임 담합하고는 좀 무관한 것이라는 게 선사의 반응이고 이마저도 좀 철폐한다는 거에 대한 이유를 잘 모르겠다는 게 몇몇 선사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또 선사들은 CBR을 철폐할 경우에 우선 공동운항의 제약이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이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사별로 약간 다른 피드백인데요. 하여튼 만약 어떤 형태든 공동운항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얼라이언스들의 어떤 과점에 대한 어떤 EU 차원의 제약도 있을 것으로 지금 점치고 있습니다. 아까 해양성부 세운 정책과장님께서 발표하신 그런 내용과 좀 부합하는 내용인데요. 지금 얼라이언스 체제가 그대로 남는다 하더라도 현대 지금 3대 얼라이언스 중에 30% 점유가 넘는 동맹 아까 오션 얼라이언스 가셨죠? 여기 제재도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얼라이언스 개편 가능성도 지금 하나의 시나리오를 두고 있는 선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어떤 한 노선에 대한 복수 선사가 이제 선박 투입이 전혀 금지될 것 같고 원 캐리어 원 루프 체제 유지가 이제 강제될 수 있고 만약 얼라이언스가 와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라면은 전 선사들이 각각 개별 수합 형태 또는 슬랍 구매 형태로 좀 나타날 것으로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약 한 200만 TU 이상 지금 점유율을 보고 있는 빅3 그러니까 MSC, 머스크, CMA 등은 이제 각 트레이드의 자체 노선 운영이 이제 가능하지만은 중형 선사 같은 경우에는 선박 부족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다양한 서비스 루프로 구성하지 못합니다. 이 경우에는 중형 선사들은 대형 선사들로부터 선박 스워핑이나 선박 차타를 요청할 것인데 이 경우에는 현재 얼라이언스 체제가 이제 수평적인 어떤 선사의 파트너 관계가 수직적으로 이제 변화될 것으로 좀 예견하는 이제 선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형급 이하 선사들은 이제 그렇게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머스크나 뭐 합박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선사였고요. 지금 또 어떤 선사들은 내년 4월 25일까지 너무 시간이 없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경쟁총국에서 지금 10월 10일 날 CBR 관련해 가지고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Evaluation이라는 일종의 그 가이드를 발표했는데 그 가이드가 뭐 한 수십 장이 됩니다. 거기서는 뭐 어떻게 하겠다는 큰 가이드라인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아직 그 자료는 받아봤는데 읽어보질 못했거든요. 그냥 수십 페이지에 달한 가이드에 지금 대비 달라지는 뭐 특징을 뭐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없고 담합을 하지 않았다는 결백을 잘 증명하면서 운영을 해라 이런 어떤 가이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EU 가이드는 아마도 담합 금지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일 것이고 지금 얼라이언스에 대한 어떤 제재는 없을 수도 있다는 뭐 예견도 있습니다. 일부 유럽 선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발표하신 내용하고는 좀 다른 좀 내용들로 얘기하는 있고 또 선사들은 준비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공식적인 발표가 없고 제가 이제 고객으로서 접근할 때는 굉장히 이걸 굉장히 소프트하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대신 이제 코로나 시절에 선사들이 이제 EU 경쟁 총국 입장에서 보면은 폭리를 취하고 이제 과점 사항에서 타협 없는 그 운임 운용과 그리고 선복 부족을 이유로 이제 계약 이행을 실행하지 못한 그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EU 경쟁 총국의 이제 경고성 액션이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구체적으로 추가 가이드라인이 있기까지는 좀 기다려 본다는 게 선사들의 어떤 공통적인 입장이고, 어떤 동요나 걱정은 좀 전반적으로 적어 보이는 게 유럽 선사들의 입장입니다. 근데 제가 좀 생각하는 건, 저도 이제 뭐 선사에 과거 한 28년 정도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EU 경쟁 총국의 어떤 결정이 약간 좀 섣부른 결정이 아니었나. 물론 이제 그게 연기되고 해서 이제 지금 시행을 한다고 하지만은,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 선사는, 얼라이언스는 좀 커머셜한 경쟁을 위한 어떤 컨소시아가 아니고 선박 활용 극대화, 그리고 우리 벤더들과 서비스 프로바이더가 공동 넥을 통해서 비용 절감을 하는 목적으로 만든 일종의 그 컨소시아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운임 인상, GRI나 어떤 운임 정책은 각 선사마다 지금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같은 선목을 쓴 동일 얼라이언스 내, 예를 들어서 그 2M 같은 경우에 MSC와 머스크는 같은 얼라이언스 내에서도 지금 현재 운임 차이는 하나는 하이스트 원이고 하나는 또 로이스트 원입니다. 운임 차이가 한 30%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온라인에서. 그래서 그거는 선사들끼리 그들끼리 어떤 운임 협의나 어떤 콜렉티브 커머셜 액션이 전혀 없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또 모든 얼라이언스가 또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선사 있을 때도 뭐 얼라이언스 내에서 어떤 커머셜 그 다이렉트끼리 서로 만나는 거는 엄두도 내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또 이제 블랭크 보이지 같은 어떤 보이지 캔슬레이션은 얼라이언스별로 시행되어 담합을 유도하는 게 아니냐 하는 뭐 지적도 있지만은, 블랭크 보이즈는 어떤 얼라이언스 이전부터 비수기마다 개변 선사별로 이제 시행 오던 게 일종의 프랙티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동으로 운영하게 되니 공동으로 블랭크 보이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뭐 결과적으로 해운 산업은 이제 항공 산업보다 오히려 소송률에 좀 집착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운임 휘발성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고객 이동도 이에 따라 좀 많이 잦은 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경쟁이 유발될 수 없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라는 그런 이유로 해운 산업은 애초에 아까 말씀하신 뭐 보험이라든 우편, 그리고 트랜스포트 인더스트리와 함께 블록 익셈션을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금 여겨집니다. 그럼 EU 측에서도 항공산업도 온라인체를 유지하면서 지금 유독 해운산업에 대해서는, 전기 이제 선사에 대해서는 제재가 좀 강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도 지금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어떤 그 코로나 특수 때 어떤 서플라이 체인 붕괴로 인해서 그런 어떤 충격을 그 목격한 그런 이유 때문일지 있겠지만, 저처럼 이제 과거 해운사에서 지금 화주사로 옮겨 비교적 객관적으로 지금 보는 입장에서도 EU 경쟁 총국의 제재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제재로 인해서 비용 경쟁이 좀 약화되고 이런 것들이 운임에 반영돼서 화주들에게, 그래도 종국에서는 이제 소비자에까지 이런 어떤 버든오브 영향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저희도 이제 구체적인 그 EU 총국에서 추가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기추가 지금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초등림 상무님, 먼 네덜란드에서 참여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은 법무법인 율촌의 김규현 변호사님이신데요. 변호사님, 그 보내주신 토론문 공유할까요? 예, 공유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법무부인 율촌의 김규현 변호사고요. 뭐 지난번에 그 소규모 세미나에서도 잠시 제가 참여해서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만 간략하게 토론문을 작성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토론자로서 준비한 내용의 상당 부분을 이미 김윤영 교수님이라든지 신지한 교수님,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해주신 많은 분들께서 다 얘기를 해주셔서 제가 이걸 굳이 다 또 얘기를 해야 되나 좀 의문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아주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제 세 가지의 그 쟁점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선 이게 이번에 그 EU의 그 컨소시엄 일괄 적용 문제,
폐지,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 시버가 이번에 폐지됐을 때 국적 선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EU의 시버 폐지가 다른 국가들의 해운 경쟁법에 미칠 영향을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한국에서 입법론적인 고찰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뭐 첫 번째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적 선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뭐 대부분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우리나라의 국적 선사들도 선사들의 그 사업 형태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EU 노선에 좀 취항을 하는 선사들과 또 EU 노선에 취항하지 않는 선사들이 결국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이제 EU 노선에 취항하는 선사들은 모두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이게 직접적인 영향의 범위 내에 있습니다. EU 경쟁법은 아까 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역외 적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 역외 적용이라는 게 경쟁법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글로벌 스탠다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EU 경쟁법은 EU 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EU 역내 시장의 경쟁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역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그러니까 EU 지역이 아닌 선사들이 EU 지역 바깥에서 어떤 얼라이언스 같은 공동행위를 하더라도 그 선사들이 EU 노선에 취항하는 한 이거는 EU 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EU 경쟁법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제가 이제 그 EU 그러니까 유럽위원회가 이번에 그 15 폐지를 하면서 내놓은 보도 자료라든지 또 Q&A 같은 것들을 좀 원문을 제가 봤는데 사실 이게 엄밀하게 따지면은 지금 유럽위원회가 얼라이언스는 이제부터 금지다라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바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거칠게 요약하자면 지금까지는 편하게 얼라이언스가 문제가 없다고 장사를 해왔다면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알아서 각자 판단해라. 각자 도생을 해라는 식으로까지 좀 해석할 수 있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이 얼라이언스가 반드시 금지된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반드시 허용된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사들이 도대체 유럽 경쟁총국의 의도를 모르겠다라든지 불확실성이 증가했다라든지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게 바로 이런 유럽위원회 입장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그러면 얼라이언스가 예를 들어서 얼라이언스에 대해서 일괄 적용 문제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으면서 이것이 만약에 사실상 금지된다고 하면 그럼 어느 수준까지는 공동행위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전혀 가이던스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 Q&A에서는 유럽위원회 Q&A에서는 딱 두 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Specialization Block Exemption Regulation과 Horizontal Guideline, 즉 그 EU 기능조약 제101조 제3항 요건에 관한 그 규칙들을 보고 스스로 판단해라. 이렇게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당분간은 굉장히 혼란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적으로 본다면 이제 EU 노선에서의 선복 공유 협정은 EU 경쟁법상 세이프 하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좀 유효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안전할 것 같고요. 이제 이 세이프 하버가 사실은 스페셜라이제이션 블록 이제미션은 20%로 보고 있는데 일반 그 세이프 하버는 제가 알기로는 10%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시장 따라서 다른데 지금 제가 거칠게 요약한 거고요. 그래서 그 EU 기능 조약의 세이프 하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은 좀 보수적으로 정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양자 간 선복 판매라든지 선복 교환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양자 간 계약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행위로 보기보다는 단순한 소위 일반적인 거래 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반대로 이제 EU 노선에 취항하지 않는 선사들의 경우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비EU 노선의 경우에는 EU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EU의 시버 폐지가 다른 국가들의 해운 경쟁법에 미칠 영향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서서도 사실 이거 많이 중복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우선 EU가 뭐 경쟁법 집행에 있어서는 경쟁법 여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사실 EU와 미국이 경쟁법 집행의 양대 산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EU가 어떤 경쟁법에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먼저 만들면 다른 국가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가는데, 근데 이제 해운 분야의 이 경쟁법에 있어서 이번 그 EU의 움직임에 과연 다른 국가들이 전부 따라갈지는 개인적으로는 좀 미지수가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우선 두 나라를 우선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미국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하시는데, 사실 미국도 이 코로나19 발병 이후에 이제 물류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그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하는 등 해운 분야의 경쟁법 집행 강화라는 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2022년에 원양 해운 개혁법이 새롭게 개정이 돼서 해운 분야에 있어서 경쟁법 집행이 더 강화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원칙적으로는 이제 정규선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반독조법 적용을 면제하는 게 기본 원칙이고,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비밀계약의 허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그 폐해를 방지하는, 그리고 이제 FMC에 그 요율을 등록하는 방식으로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규제하고 있지, 이거 적용 면제가 EU처럼 전면 폐지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2022년에 사실은 이 정기선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이 반독조법 적용 면제를 아예 폐지하자라는 식의 오션 쉬핑 엔타이트러스트 엔포스먼트 액트라는 법안이 사실 발의도 되긴 했는데 아직도 위원회에 있는 상황이고, 이 통과 가능성이 뭐 좀 높지는 않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이후의 움직임을 뭐 과연 따라갈지는 단시일 내에는 그런 움직임은 잘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선사들의 단독행위, 부당한 뭐 선적 거부라든지 과도한 디머리지 디텐션 부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더 집행을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싱가포르의 경우에도 사실은 이 이유에 앞서서 싱가포르도 이제 경계선사에 대해서 경쟁법 집행 면제를 하고 있는데, 2021년 말까지 사실은 이 적용 면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연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 당시에도 뭐 화주단체에서는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OECD에서도 싱가포르에 대해서 이거 잘 OECD는 사실 친경쟁법 쪽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법 적용 면제를 과연 계속 유지할지 잘 고려해보라라는 권고까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2024년 말까지 경쟁법 적용 면제를 연장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의 경우는 정계선 서비스의 경우에는 성복 공유 협정을 허용하고, 이 정계선 서비스에 부과되는 피더 서비스, 그러니까 그 간선과 지선 개념이죠. 그래서 지선의 경우는 피더 서비스의 경우는 운임 관련 공동회까지 허용하는 방식으로 지금 돼 있어서 이런 것들을 보면 반드시 EU의 움직임에 모든 나라들이 다 따라갈지는 여러모로 의문이긴 합니다. 다만 선사들이 주의할 거는, 제가 이제 뭐 해운 관련돼서 지금 저희 이제 한국에서 지금 있는 공정위의 해운 그 담합 사건 그 규제에 대해서 행정 소송을 하면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해봤는데, 지금 OECD 산하의 국제 운송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Forum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일종의 싱크탱크인데 지금 여기서 2018년인가에 보고자를 냈는데, 이 해운 분야에서 이 얼라이언스조차도 폐지해야 된다라는 그런 좀 강경한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해운 분야에 대해서 지금 OECD 산하 ITF에서 경쟁법 적용 면제 폐지도 장려하기도 하는 등 이 이후에 시버 폐지에 또 그 교회를 같이 하는 의견들도 특히 이제 경쟁법 이 커뮤니티에서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쪽으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선사들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입법론적 고찰을 보면, 이제 한국 해운법은 지금 29조에서 이제 선사들 간의 공동회의를 전면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 사실 이 한국 해운법이 EU의 어떤 기존의 시버하고 이미 규정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기 때문에 현행 해운법의 해석에 있어서 이걸 당장 영향을 미친다고 하기도 어렵고,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과연 이 EU의 움직임을 한국이 따라갈 거냐에 대해서는 EU와 그 한국의 해운 시장의 특성이라든지 차이라든지 또 EU가 이 시버를 폐지하게 된 이유 같은 걸 면밀히 좀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EU가 그 공식적으로 내놓은 이 폐지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원래 시버가 노리던 것이
소위 얘기하는 중소선사들이 협력해서 대형 선사들과 경쟁하는 대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만들고, 그다음 행정적인 좀 간소화를 추진하겠다라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그러한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걸 폐지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유럽에서 지금 유럽 시장에서 활동하는 선사들은 대부분 저 대형 선사들이고 과점화된 시장 상황 상태이죠. 어, 그리고 이제 또 유럽의 경우에는 이 스버 폐지 관련돼서 의견 수렴을 했는데 이제 선사 단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나 단체들이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열심히 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이 시장 상황 자체가 지금 그 대형 선사들의 과점 상황이 아니고, 특히 국적 선사들이 주로 활동하는 이 뭐 한중, 한일, 동남아 시장 같은 아시아의 역내 노선이 수많은 국적 중소 선사들이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중소 선사들이 협력해서 대형 선사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상황이 더 강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 유럽에서는 달성이 안 된다고 했던 그 정책 목표를 한국에서는 오히려 계속 추진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럽의 시장과 경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좀 신중하게 입법론적으로도 접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제 유럽에서 이렇게 좀 미국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유럽에서 해운 분야의 전문 경쟁 규제 기관이 없다는 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FMC라는 기관이 직접적으로 요금을 등록하도록 하고 여기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하는, 그래서 어떤 공동의 허용에 대한 충분한 규제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데 반해서 유럽은 경쟁 총국이 이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모든 경쟁 분야를 다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좀 경쟁 규제 상황이 다르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보면 한국은 오히려 전문 규제 기관의 해수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미국 쪽에 가깝지 않은가. 또 그리고 해운법에서 지금 운임 규제도 어느 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는 다르고, 이런 부분에서 입법론적으로도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규현 변호사님. 다음은 HMM의 김민강 상무님께서도 이제 조인하시려고 하셨는데, 대신에 이제 서면으로 일단 보내주셔서, 서면은 토론문 단톡방에 이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거 다음은, 한번 예,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혹시 그러면, 예, 띄워보시죠. 예. 예, 잠깐만요. 제가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 보이시나요? 아니, 아직입니다. 예, 그럼 잠깐. 제가. 예, 화면 보이시죠? 예, 좀 크게 해주십시오. 예,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예. 예, 이 변호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소리 내서. 예, 지금 들리십니까? 예, 예, 예. CBMC 페이지와 관련해서 불확실한 부분이 많아서 실무적 입장에서 확실한 내용을 피력해서 알려드리긴 어렵기 때문에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드리며 아래와 같이 실무선에서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법률적 모호성에 대한 대응입니다. 향후 후속적으로 EU에서 얼라이언스에 대한 병행법의 적용에 대한 상세 내용을 가이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시행 시기가 당면에 있는 상황에서 사업을 운영해야 하는 선사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문제입니다. 당사가 소속된 더 얼라이언스 및 오션 얼라이언스가 협력을 지속하기로 공표한 상태로
얼라이언스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서 2024년 4월 25일 이전까지 셀프 어세스먼트 준비 및 이후에 제출 진행 예정입니다. 법률적 확실성이 확보된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라이언스의 이합 집산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셀프 어세스먼트를 통하여 기존 협력이 유지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만약 규제의 방향이 얼라이언스를 유지하기 불가능한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컨테이너 해운의 전반적인 재편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선사 입장에서는 우선 독자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본 운영 방안을 수립하고 규제 내용을 기준으로 다양한 선사와의 다각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HMM 역시 플랜 B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장에 대한 영향입니다. 최근 및 단기적으로 예상되고 있는 수요 공급 상황에 따라 시황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버 페이지는 법률적 불확실성을 떠나서 선사들에게 심리적 부담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으며 향후 얼라이언스 유지 경우에도 공동 행동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황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소로 사료되며 선사로서는 강도 높은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현장에서 느끼는 상황에 대해서 두섭시 서술해 봤습니다. 오늘 진행하시는 세미나 포함하여 전문가분들의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현장에서 참조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용 잘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양수산부의 김호택 사무관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무관님. 네, 안녕하십니까. 해운정책과 김호택 사무관입니다. 말씀 잘 들리시나요? 예, 네, 예. 잘 예,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귀중한 시간 만들어주신 김인현 교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인현 교수님을 비롯해 심재한 교수님 또 유창근 사장님 이렇게 되게 어렵지만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렇게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발제를 듣고 나니 이제 여러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직간접적으로 좀 우리 선사들에게 영향이 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미 얼라이언스에 가입되어 있는 HMM에 있어서는 좀 앞으로 어떻게 전략적으로 행동할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그거 외에 간접적으로도 예를 들어 뭐 지금 SCFI나 이런 것들이 지금 1000선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요 몇 달간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공급 과잉 상황에서 이거를 방어하던 가장 핵심 요인이었던 사실 공급 조절이 이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된다면 이것이 추가적인 운임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선사들이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것이 비단 이제 원양 항로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사실은 이제 뭐 운임 같은 경우에는 원양 항로의 이러한 공급 과잉이라든가 이런 공급 조절이 안 돼서 이제 운임 하방 요인이 생기는 것들이 이제 연근해 항로나 이런 곳으로 선복 재배치나 이런 영향에 의해서 연쇄 효과가 가져오기 때문에 비단 꼭 원양 항로에만 한정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타 국가들의 이제 그런 동향들이 좀 파악이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올해 이제 미국 이제 마라드하고 이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FMC가 와가지고 이제 이런 그 반독점법, 미국의 반독점법 오스라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줬는데요. FMC가 생각하기에는 일단 당장은 이제 뭐 본인들이 내놓은 보고서 같은 게 있거든요. 팩트 파인딩 뭐 29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코로나 시점에 이제 운임이 급상승한 요인에 대해서 분석한 보고서인데 그것을 두고 뭔가 이런 그 해운 회사들의 그러니까 독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원인을 잡지 않고 아까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뭐 디머러지나 디텐션 이런 비용들의 문제점을 오히려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은 뭐 FMC는 지금 당장은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이제 그 시버라든가 이런 폐지의 영향이 앞으로 이런 미국 같은 그런 국가들의 어떠한 반독점법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좀 동향 분석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 그 외에도 사실은 이러한 행위들이 이제 이러한 일련의 변화들이 뭐 이제 2M의 분리라든가 이런 것들과 맞물려서 사실은 메모드급 선사만 살아남는 구조로 앞으로 이 흐름이 진행될지 이런 것들은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어쨌거나 리딩 그룹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이런 메인 플레이어들의 좀 그 행동을 좀 주시하면서 그 사이에서 이제 굉장히 전략적으로 좀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이제 경쟁법 역외 적용 관련해서는 뭐 아까 이제 김규현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뭐 사실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이제 항로 같은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런 역외 적용 같은 것도 저희가 앞으로 계속 검토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시버의 폐지는 이제 발표가 된 거고요. 사실 앞으로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EU가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의 규제를 가할지는 지금 아직 예측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렇게 의견 공유를 해주시는 시간을 이제 계속 만들어 주시면은 해양수산부도 이제 현실에 맞춰서 우리 선사들이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호택 사무관님. 예, 일단 예정된 시간이 3시까지인데 지금 이제 근접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세미나 내용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뭐 질문 지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시면 예, 김인영 교수님 혹시 지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예, 예. 해주십시오. 예. 정말 오늘 그 좋은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뭐 저야 뭐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유창건 우리 대선배님께서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들한테 좋은 그 이제 인사이트를 또 주셨고, 특히 그 MSC가 탄소 포집 장치를 중국에서 건조하면서 이제 경쟁력을 갖춰 나가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HMM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말씀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김규현 또 변호사님께서 우리 한국과 이제 그 EU의 상황을 비교하시면서 우리는 좀 상황이 다르다는 좀 논리적인 설명도 좋았고요. 특히 우리 김호택 사무관님은 아주 그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그 유럽의 경우가 또 유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캐스케이딩까지 되기 때문에 우리 동남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친다 해서 우리 연구회의 또 필요성 앞으로 계속 또 연구 좀 해주시면 우리 해양수산부들에게 좀 그 이제 도움을 좀 가지고 우리 산업을 또 잘 지켜나가겠다 이렇게 든든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그 사무관님 앞으로도 우리 공부 모임에 좀 계속 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연구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저희들이 지식을 좀 넓혀서 국제 경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하신 회원님들과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회 해사 경쟁법 연구회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재한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